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정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물 터지듯이 예전에는 너무 비판을 못한다 싶었는데 지금은 마치 뭐 유행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새로운 집중을 한다든지 또는 조직을 바꾼다면 조직 문화를 조직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쉽게 정말 설명해 주시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이시죠.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부터 여쭤봐야 하나요? 삼성이 위기인 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예. 여러 영업이익이 9조 원 나와도 회사 대표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정도니까 국민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대표가 보시기에 이런 점에서 보면 삼성은 분명히 위기다. 어떤 부분을 먼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당장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요. 삼성은 이제 종합 전자회사니까요. 세트 부문을 빼면 우리 스마트폰이나 TV나 가전 이런 부분을 빼면 DS 부문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반도체 사업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사업을 총괄하죠. 거기가 한 6조 원 정도 나온 거거든요. DS 부문이. 6조 원 정도면 꽤 준수하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SK하이닉스가 D램하고 낸드 플래시만 팔아서 7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를 상대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 놓고 보면 그런 경우가 드물죠. 제가 반도체를 거의 18년 정도 분석해 왔는데요. 거의 이런 사이클은 처음입니다. 매출 장부를 들여다보면 질이 안 좋군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이라는 게 항상 헤게모니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 헤게모니가 이제 AI 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바뀌고 있는데 그런 테크 혁명이 뭔가 전환될 때 삼성이 주도하지 못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엔 처음이죠.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 전에 인텔과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인텔은 CPU 만드는 회사인데 협력합니까? 일단 이제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파운드리 1등은 압도적인 1등이 이제 TSMC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이 이제 원래 경쟁을 했죠. 근데 이제 인텔이 지금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을 축소하거나 분할하려는 이제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선단 공정이라는 게 엄청난 어떤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캐시플로우가 망가지면 이걸 뭔가 선순환적으로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인텔이 그렸던 로드맵대로 가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삼성도 TSMC를 추격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너무 고구려가 강하니까 그 백제하고 신라가 손을 잡고 나제 동맹을 펼쳤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그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삼전이 인텔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같이 예를 들어 파운드리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파운드리 분야라는 게 이제 공장 차려놓고 고객을 기다리고 물론 기술력이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협력한다면 어떤 분야에 협력하고 실제 협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여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팩트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의 뇌피셜 소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그냥 아주 가볍게 협력하기 좋은 거는요. 요즘에 프로세서들은 대부분 칩렛이라는 구조로 만듭니다. 칩렛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어떤 멀티코어 있잖아요. CPU에 두뇌 역할을 하는 코어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제일 좋은 성능을 듀얼, 쿼드 이런 식으로 계속 박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배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주 고난이도의 작업을 할 때는 고성능 코어를 돌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순히 웹서핑을 하거나 이런 그냥 영상 같은 거 볼 때는 저전력 코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개 반도체 다이, 모놀리식이라고 그냥 한 개 칩 다이에다가 멀티 코어들을 다 올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다 쪼개가지고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성능 코어는 4나노 공정의 TSMC 팹에서 만들고 저전력 코어는 5나노나 7나노 같은 약간 좀 성능 떨어지는 팹에서 만들어서 네. 그냥 조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고성능 코어를 TSMC에서 만들고요. 저전력 코어는 자기네들 자체 팹에서 만드는데 그게 사실 자체 팹에서 만든다고 해서 비용이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성한테 의뢰를 해서 네. 저전력 코어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게 해서 어떻게 보면 멀티 파운드리를 해서 CPU의 원가를 떨어뜨리는 네. 뭐 이런 협력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뭔가 협력을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차세대 기술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뭐 차세대 메모리, 그러니까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는 없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최적화된 그런 어떤 메모리 반도체들 같은 것들을 이제 인텔한테 필요한 것들을 삼성한테 개발 의뢰를 해서 서로 뭐 협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라는 게 우리 그 반도체라는 게 대부분 구리 기반의 어떤 메탈 라인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칩하고 칩 간에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통신을 하는 선이 구리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근데 점점 광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인데요. 그런 쪽으로도 차세대 기술에서 이제 서로 협력할 수가 있죠. 근데 원래는 인텔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삼성은 돈이 여유 현금이 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협력을 하자. 이런 그림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이야기부터 할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3분기 실적 보면 파운드리에서 적자 났어요. 네네 맞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난다면 아니, 그 공장 차려놓고 제품 만들어주는 건데 일단 뭐가 안 들어오면 수주가 안 들어오면 적자는 크게 안 날 것 같은데 적자가 1조씩 나는 이유가 뭐예요? 반도체라는 게 사실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팹 하나를 꾸리면 10조, 20조 이렇게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재무적으로 당연하죠. 일어나는데요. 고객 의뢰가 없으면 가동률이 떨어지면 감가상각 비용을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자가 그렇게 커지는 거고요. 오죽하면 가동률이 너무 낮으니까 최근에 평택, 팹에 기존에 있던 라인들이 있잖아요. 불 껐다면서요? 네,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라인에 셧다운을 한다는 건요. 철강 공장의 고로 있잖아요. 네. 고로는 한번 포스코에서 네. 고로가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이거를 재가동 시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똑같습니다. 반도체도 한번 팹을 정지를 하면요. 요걸 재가동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거를 결정한 거죠. 30%를 셧다운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 그만큼 일거리가 없다. 맞습니다. 파운드리에서. 그렇죠. 참 구조적으로 삼성이 파운드리를 확대. 지금 점유율은 올해만 해도 뚝뚝 더 떨어지고 있죠. 글로벌 점유율이 20%도 안 되죠, 이제. 원래 그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 하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TSMC의 마켓시어가 53% 정도 됐고요. 삼성이 한 18%, 19%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TSMC가 62, 3% 정도 되고요. 삼성이 10% 초반대입니다. 10에서 1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삼성은 오만 빅테크 회사들과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삼성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 구조의 문제 여쭤보면 근데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맡기죠. 이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이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일단 그게 모바일 시대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 삼성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이 애플이었거든요. 애플의 두뇌 칩인 A 바이오닉 칩, 그 AP를 초창기에는 삼성이 100% 생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TSMC로 갔거든요. 그게 한 5년 정도 있다가 TSMC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TSMC로 옮겨가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삼성이 애플의 경쟁 제품인 갤럭시 S를 만들고 그리고 애플의 AP하고 경쟁 관계인 엑시노스 AP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주는 설계도가 저쪽 다른 사업부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TSMC가 또 교묘하게 파고들었고요.
저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영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AI 반도체라는 건 좀 그런 변명이 안 통합니다. 왜냐면 지금 AI 반도체를 설계해서 의뢰를 하는 회사는 엔비디아인데 사실 엔비디아하고 삼성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라고 보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AI 반도체는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하거나 엔비디아나 AMD 같은 업체들이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회사들하고 삼성이 지금 경쟁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경쟁 관계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감을 반도체 생산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기술력 때문이 크다. AI 시대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AI 사실 시대에서는. 뭐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네. 사실 모바일 시대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칩 의뢰를 맡기는 업체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AP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변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분사가 어떠냐, 그죠? 뭐 아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맥락에 의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이정 회장은 그건 이제 딱 잘라 그렇게는 안 한다고 했는데 분사로 갈 때 장단점과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가기 어렵다면서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일단 가능한 시점에 저는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이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 뭐 5나노, 7나노, 뭐 이런 4나노 이런 선단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TSMC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4나노 때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가 TSMC보다 한 2나노 정도 선단 공정에 앞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가능했죠. 그때는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분사를 해서 네.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AMD 같은 업체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든지 해서 펀딩이 가능했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사실 삼성의 제조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제조 경쟁력이 완전히 격차가 이제는 뭐 따라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분사를 한다고 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해 줄지도 의문이고요. 펀딩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이 메모리 사업부에서 돈을 벌어서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요. 네. 그리고 거기 굉장히 고급 인력들 많을 거 아닙니까? 석박사급의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급여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자생이 안 되는 거죠. 삼성이 파운드리 만들면 굳이 나스닥에 상장 안 해도 뭐 자본금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마 아무도 투자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네. 네.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그 HBM3E죠. 그건 도대체 그건 언제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일단 HBM3E는 원래 8단은 3분기 내에 퀄을 받고 네. 이제 일부 납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단 제품은 연내 퀄을 받고 내년 초쯤에 납품이 될 거라고 원래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일단 8단이 3분기 내에 퀄 받는 게 안 됐습니다. 못 들어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8단이 연내에 들어가는 게 지금은 목표인 건데요. 그것도 지금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단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HBM3E 쪽에서는 SK하이닉스의 경쟁력, 뭐 독보적이죠.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 격차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HBM3E가 저렇게 어려운 아이템이었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된다. 언제부터예요? 그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전의 HBM3E 그 부분에서부터 뭐 HBM3 뭐 4까지 기술 격차가 현재 이 대표 보시기에 어느 정도나 벌어져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이제 HBM3부터 AI 칩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호퍼 H100, H200은 네, 거기는 HBM3가 들어가고요. H200부터는 HBM3E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HBM3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HBM3E부터는 이제 마이크론이 들어오고 3는 삼성전자가 좀 납품하지 않았어요? 3는 일부 납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호퍼 같은 H100이나 H200 같은 시리즈는 아니었고요. 네. 중국에 들어가는 저사양의 칩들이 H20 같은 시리즈에는 이제 일부 들어갔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제대로 들어갔다고 하긴 좀 민망합니다. 스펙 자체가 워낙 또 낮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개발된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물론 그냥,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의 기술 격차는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삼성은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요. 이게 좀 더 벌어지면 그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DS 부문장인 전용현 부회장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부회장 들어온 지 몇 달 됐어요. 그죠? 이 대표가 보시기에 어때요? 좀 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한국모함이 좀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진짜 항공모함이 이렇게 기술을 돌린다고 해서 네. 티가 잘 안 나죠. 사실 저는 삼성전자를 봐오면서 DS 부문장이 5월에 중간 인사가 나서 바뀌는 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보통 연말까지는 가서 네. 인사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결국 중간 인사가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용현 부회장이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게 별로 티가 안 났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미래보다는 현재다. 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이 급하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이 뭐냐? 결국은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를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 그 경쟁력이 훼손됐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쪽에서는 일단 힘을 빼고 우리가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부터 회복하자. 여기에 모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양산형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만 못한다. 네.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한때는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DDR5라고 하는 범용이잖아요. 거기. 네. DDR5라고 하는 DRAM 쪽에서도 SK하이닉스가 잘합니다. 그게 더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성능이 더 좋습니다. 성능이 좋은 줄은 어떻게 합니까? 선단 공정,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결국 네. 미세 공정이 좋을수록 네. 성능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원래는 10나노 때는 원래 1X, Y, Z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X가 19나노, 1Y가 18나노, 1Z가 한 16나노 정도 됩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보다 한 1년 정도 로드맵이 빨랐어요. 근데 Z 다음에 1A거든요. 1A, 1B, 1C로 가는데 1A가 14나노 때, 1B가 12나노 때, 1C가 10나노 때 초반인데요. 1A부터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한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력인 1A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1A가 주력인데 SK하이닉스는 1B가 이제 주력화 바뀌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삼성보다 나머지 두 회사가 더 빠른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잘하는 것도 잘 안 되는군요. HBM 메모리 안에서도 HBM뿐만 아니고 맞습니다. 이제 그 DDR5 DRAM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 여기서도 사실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상 HBM이 뭐 고사양은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일단 하이닉스한테 고마울 거고,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주면 아니지 만들기도 전에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입도 선매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걸 만들어주니까 고마울 테고, 반대로 삼성전자도 만들어주면 경쟁이 되니까 또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도 늘어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빨리 삼성이 기술 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파운드리도 TSMC 외에 삼성 파운드리가 다변화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HBM도 지금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다변화해서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젠순왕의 언급에도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곧 우리도
받을 거예요. 곧 통과할 거예요. 이걸 보면 그죠? 그렇죠. 젠슨 어프로브드라고 네, 그 네. 행사에서 사인해준 게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문제 때예요, 어프로브드가 벌써. 안 됐죠. 네. 아, 어프로브가 안 됐군요. 안 됐습니다. 인증이 안 됐군요. 네네. 네. 그걸 검사하는데도 TSMC라면서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 수율을 검사하는 것도 그죠? TSMC 약간 사견 들어가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네. 오히려 안정적으로 HBM을 공급받아서 네. 자기네들의 매출을 높이는 게 더 이익이 아닐까요? 삼성이 그 기술력이 통과가 돼야 그걸 다시 또 엔비디아에 맡겨서 자기들은 더 생산을 늘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더 많은 파운드리 비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량 삼성이 그런 기술력이 되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기술력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네. AMD의 리사수 CEO나 이제 엔비디아의 젠스도왕 CEO 같은 경우는 멀티 파운드리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멀티 파운드리라는 거는 TSMC 독점이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같은 데서 좀 이제 다변화해주는 그런 로드맵들을 발표했는데 최근 한 달 내에 한두 달 내에 있었던 행사에서는 그런 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 검토를 해봤겠죠. 근데 안 네.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기술 격차, 아까 1년 반이라고 하셨죠. 그건 HBM 기술 격차 이야기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메모리의 다른 양산형 이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느껴졌어요? 이런 차이가? 사실- 이게 벌어진다, 이게 느껴진 네. 때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 1A 공정, 그러니까 네, 네. D램의 1A의 공정은 사실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은 업계 쪽에서 사실 작년 말부터 이야기를 좀 듣긴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설마라고 생각했죠. 네. 설마 삼성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그냥 그 분석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서 그래. 야, 설마 그래도 삼성인데 저러겠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가 거의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쓰신 기자가 팩트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썼겠죠. 만약에 그게 팩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네. 소송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사건은 하나 있었던데요. 보통 조립 PC를 용산에서 만들잖아요. 보통 용산에서 제일 사람들이 사러 가면 CPU는 당연히 뭐 인텔 거, 네. 뭐 이제 AMD보다는 CPU 인텔 거 인텔 선호하니까 인사이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 가속기는 엔비디아 거 네. 사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어지간하면 삼성 거 먼저 달라고 그러거든요. 당연히요. 네. 삼성 거 없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거를 요구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DDR5 D램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리콜이 대량 발생했다는 네, 뉴스가 잠시 나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품질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해결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DDR5에서 삼성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설계 결함이나 공정 결함 뭐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죠. 사실 파운드리에서 2022년 GOS 사태 퀄컴이라는 최우량 고객이 TSMC로 넘어가게 된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이제 삼성이 공정 수율이나 어떤 성능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 저거는 파운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네. 했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삼성을 봐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조는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설마 삼성에서 저런 문제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징후들은 감지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저같이 오래 봐왔던 사람들은 그게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네.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네. 수율이 오르지 않는다, 수율이 나쁘다, 이거 네. 어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막연하게 업계에서 들려오는 확인되지 않은 확률만 그 수치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수율이라는 거는 네. 기업 기밀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업계 쪽에 이제 이런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좀 감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율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결국 숫자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역산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네. 네, 숫자가 이제 뒤집어지게 확인하게 나오니까. 숫자가 생산된
완성품의 숫자로 맞습니다. 매출하고 역산을 해서 그냥 맞습니다. 가늠해 본다. 그렇죠. 매출하고 이익 가지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서는 이제 D램의 이익률 그리고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가격 이런 동향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역산을 해보는 거죠. 수율이 이게 뭐 이렇게 반도체 하나 깨지면 그거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기판 하나 깨지면 하나가 불량이 나면 뭐 그게 $10,000가 넘는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하나가 그건 다 버려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불량 났으니까 요건 다시 재활용해서 요건 다시 써야지 이렇게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보통 웨이퍼 전체가 불량 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웨이퍼 안에서 요렇게 하나. 네, 요렇게 이제 보통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서 웨이퍼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불량 나는 거는 인킹이라고 해서 네. 예, 불량은 X 해서 요거는 안 쓰는 거죠. 그럼 요건 패키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기판 전체를 다 버리는 기판 전체를 버리진 않고요. 잘라서 그 못 쓰는 부분만 빼고 그래요. 나오는 게 수율입니다. 네. 못 쓰는 분만. 네네. 그래서 보통 삼성 같은 경우는 골든 수율이라고 하는 90%대를 네. 메모리에서 계속 유지를 했었죠. 근데 뭐 지금 삼성이 80%대 수율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메모리에서요. 네네. D램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HBM에서는요. HBM은 사양이 좀 높은 HBM은 수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50%. HBM3 기준으로 수율이 70%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3E 기준으로. 3는 아마 그보다 낫겠죠. 네. 근데 3 기준으로 70%가 나온다. 네, 68% 정도도 하이닉스가. 네, 제가 네. 마지막으로 체크한 건 68%였는데 네. 그 68% 수율인데 마진율이 50% 나옵니다. 그만큼 HBM은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고요. 어렵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버리고도 네. 그죠? 많이 버리고도 그러니까 완성된 것만 팔아도 충분히 이익이 나는 거죠. 충분히 이익이 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네. 수요처에 따라서 좀 그 계약 기간이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 쓰이는 LPDDR이라는 메모리는 네. 보통 분기 단위로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뭐 3개월마다 협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협상을 해서 그 가격대로 납품하는 거고요. PC나 이제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 계약을 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HBM은 연 단위 계약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내년 끝까지 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약한 가격에 계약한 물량들을 사갑니다. 사실 이게 거의 파운드리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거든요. 그러면 계약한 가격하고 계약한 물량들을 사가면 수율이 높아지면 제조업체한테 다 이익으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계속 계산해 나갈 때 어쨌든 네. 낮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 단가 계산해 놓은 걸로 내년에 파는데 기술 혁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테니까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그렇죠. 그럼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겠군요. SK 하이닉스가 그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설령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30%대 정도의 수율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추정하는 거죠. 납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초기에는 아마 SK 하이닉스가 그런 학습 비용을 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죠. 오늘 네. 제목을 우리 작가님이 모건 스탠리 반성문 쓰게 한 SK 하이닉스의 깜짝 실적. 7조 얼마 나왔죠? 7조 네네. 2천억 나왔나요? 네. 네, 7조 300억인가 300원 나왔네. 네. 장부를 한번 뒤져볼까요? 어떤 실적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실적은 역시.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결국 D램의 이익률. 네. D램의 이익률이 40% 초반대면 쇼크고 40% 후반대면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램의 평균 판매 가격 ASP라는 거 그게 10%가 안 되면 쇼크 20%가 넘으면 서프라이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SK하이닉스가 HBM 매출 비중이 30%예요. 네. D램에서. 네. 그럼 나머지 70%는 기존의 커머디티예요. 그러겠죠. 여기 섞여 D램에서. 있단 말이에요. 네. 섞여 있는데 근데 전체 그리고 또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사업도 있죠. 네. 네. 그러면 그게 다 전체에서 이익률이 40%가 나온 거고요. D램은 아마 거의 50%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은 제가 생각한 기준보다 훨씬 잘 나왔고 이제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이제 적게 나왔는데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이번 분기에서 HBM 매출 비중이 30%라고 이야기했고 다음 분기를 제시를 했는데요. 40%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P가 일부 떨어지더라도 네. 충분히 그
비중 확대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4분기는 7조보다는 무조건 잘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잡히니까 그 SKN 때문에 지금 네. 유동성 이야기 많이 온 때문에 네. 유동성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거 많이 갚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네네. 네. 모건스턴리의 겨울 보고서만 보면 물론 더 지켜봐야 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짧게 단기적으로 보는 건 전 별로 의미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모건스탠리 사람들 좀 머쓱하게 됐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저도 이번 사이클은 네. 저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상승 하락 사이클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특이한 사이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게 커머디티 중심의 사이클이다 보니까 네. 동조화돼서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은 AI와 논 AI의 사이클이었지 반도체의 사이클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네. 네. 원래 커머디티는 계속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 4분기부터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반등 폭이 역대 상승 사이클 중에 제일 작은 상승 폭이었고요. 오히려 HBM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런 AI 쪽 수요만 계속 좋은 그게 이제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테크 기업들이 AI 쪽 사업부 매출은 너무 좋고요. 네. 논 AI 쪽은 너무 안 좋습니다. 어.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건스탠은 너무 그 기존의 D램에서 양산형 네. 거기에만 초점을 주고 정작 불은 다른 데서 났는데 그 부분은 좀 비중을 낮게 보다 보니까 그런 착시가 나온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했다면서요. 틀렸으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아프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삼성한테는 맞았죠. 네. 맞았단 말이에요. 그죠? SK 하이닉스한테는 틀린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전에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10배 가까이 지금 이제 2배 넘어요. 하이닉스가 2배 가까이. 네, 뭐 아직은 뭐 한 2배 정도 2배 차이나. 정도? 네네. 네.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이 질문을 원하시겠죠. 뭐 어려운 질문인데 그 격차는 계속 줄어들까요? 그 시총 격차는요. 두 기업 적어도 간에. 내년까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무섭게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아니 하루에 0.몇 %씩만 좁혀진다 해도 시총이 얼마예요? 올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40% 주가가 넘게 올랐고요. 네. 삼성은 오히려 20%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내년에 이제 HBM에서 삼성이 뭔가 반전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네. 그 갭은 점점 더 축소될 수 있죠. 그래도 물리적으로 시총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워낙에 격차가 커서요, 그죠? 그렇죠. 삼성은 그리고 이제 사실 세트 부문이라는 다양한 네. 사업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뭐 그냥 모바일도 반도체만 있고 놓고 뭐. 네. 비교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네. 뭐 다른 세트 부문에서 삼성이 갑자기 뭔가 성장성이 나온다 그러면 네.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 지금은 경쟁력이 뒤집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SK 하이닉스한테 유일하게 앞서 있는 거는 규모의 경제. 네. 네, 생산 능력이 크다, 캐파가 크다.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뒤집어야 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근데 벌써 3분기 실적 나온 것만 봐도 그죠? 삼성이 잘하는 거에서도 조차도 네. 그렇죠. 4분기에는 아마 더 축소될 겁니다. 더 폭이 커질 겁니다. 그 전망은 이 대표님 전망이에요? 아니면 다른 수많은 애널리스트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네. 삼성은 세트 부문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세트 사업들이 연말에 재고 조정이라는 게 보통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통 채널들에 만약에 스마트폰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유통 그러겠죠. 채널에 쌓여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제 털어줘야지 갤럭시 S25 같은 신제품이 나오면 이 유통 채널로 밀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재고 조정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HBM이라는 게 너무 지금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리던 예를 들어 엔비디아 나쁜 소식이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SK 하이닉스 너무 우울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좋고 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 EPS 전망이 높아지게 된 계기는 1등 공신은 삼성입니다.
삼성이 못해줘서 네, SK 하이닉스가 더 좋아지는 거고요. 거의 그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대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스케줄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런 이익을 뽑아낼 수는 조금 이제 힘들었겠죠. 네. 네. 근데 적어도 내년 HBM3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요. TSMC도 원래는 자기네들 생각한 것보다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훨씬 상향 조정됐잖아요. 자, 그거는 결국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삼성 파운드리 덕분이잖아요. 네, 삼성 파운드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것들을 파운드리 독점 기업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재작년만 해도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기술 가지고 뭔가 위협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TSMC도 굉장히 내심 움찔했었거든요. 그리고 인텔도 1.8나노로 뭔가 패권 CEO가 엄청나게 공격적인 로드맵을 놓으니까 네. 많은 걱정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이게 둘 다 안 되는구나라는 게 판결이 났잖아요. 판가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파운드리 가격을 3에서 8%씩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게 제조업체가 지금 50% 중반의 매출 총이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75%를 타겟팅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조업체가 매출 총이익률을 75%까지 내겠다라고. 그건 독점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네. 오랫동안 삼성의 전체 영업이익률이 제가 알기로 5에서 10%? 네. 그 정도 되나요? 아주 좋을 때 슈퍼 사이클 때는 뭐 10%대 네, 네. 네, 전체 이익률이 분기 실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 막연한 느낌이지만 삼성전자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곧 납품할 거예요. 우리 곧 개발했어요. 우리 곧 납품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제 블러핑이 되는 것 같고. 네. 하이닉스는 뭔가 더 좋은 소재가 있는데 고객들이 우리 그냥 조용히 납품하자. 네. 선전도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 학부모 사이에서 성적 잘 나온 부모 말 조심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어쨌든 이제 어디 가면 다 물어보니까 답변을 네.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마음이 아픈 대상이 아니거든요, 원래. 원래는 너무 잘해서 약간 얄미운 존재였거든요. 당연하죠. 원래 네. 테크를 잘해야 되고. 그렇죠. 네. 테크를 원래 담당하던 전문가들은 원래 삼성은 약간 얄미운 존재예요. 너무 잘하고 근데 뭐 너무 1등이다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 그런 건데 요즘처럼 이렇게 삼성을 이렇게 봐야 되냐. 네. 이런 때가 없긴 하죠. 네. 근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건 마냥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 차이가 뭐 그게 어느 날 확 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선명해졌겠지만 시장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동조화했단 말이에요.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렸지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진 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시장이 그때까지 못 알아차린 건가요? 그렇죠. 네. 삼성의 공식적인 어느 날 뚜렷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일단 이제 삼성의 공식적인 코멘트에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뭐 컨퍼런스 콜이나 네, 이런 쪽에서 네. 그리고 어떤 CEO급에서 사장급에서 나오는 코멘트는 힘이 있었고 사실 대부분 맞았어요. 이야기하는 게.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9월까지 HBM3 납품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안 됐죠. 네. 작년 안에 납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안 됐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 2세대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라고 했고 엑시노스 2500이라는 차세대 칩이 갤럭시 S25에 적용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 나오는 흐름들은 다 아닌 걸로. 이상하게.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닌 거를 뭐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양치기 네. 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사실 이제 공식 오픈한 게 전영현 체제에 들어서 네. 확인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회사에서. 네. 잘 안 된다라는 걸 인정을 차라리 전형현 체제에서는 네. 뭐 우리 이거 숨길 거 없이 다 까고 가자. 우리 지금 맞습니다. 바닥 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면 네. 혁신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네. 하이닉스 이야기 몇 개만 더. 이 기술적 우위가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그래서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업체에 대한
이런 뭐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사실 SK 하이닉스도 뭐 이렇게 자만할 상황은 아니죠. 네. 네. 이거는 뭐 원래 IT 바닥에 그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정상에서 졸면 얼어 죽습니다. 너무 빨리 바뀌고. 네, 너무 뭐 하나 빨리 바뀌고. 투자하려면 수십조 들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결정 하나가 삐끗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틀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HBM3까지 잘했지만 HBM4부터 잘하리라는 또 보장도 없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IT 바닥이 그렇습니다. 원래 절대 강자라고 생각했던, 지금 엔비디아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던 게 인텔이었거든요. 2000년대 그러니까요. 밀레니얼 시대가 시작될 때 인텔하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0배 차이 났어요. 20분의 1에 불과했거든요. 일단 엔비디아 뭔지 몰랐고요. 네, 엔비디아는 뭔지도 몰랐고 네. 그냥 게임하는 네. 뭐 그래픽 카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반대 수 그러니까요. 20분의 1배도 비교도 안 되죠. 되죠. 네, 비교도 맞습니다. 안 되죠. 그게 IT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네. 왜냐하면 HBM에서도 그렇고 모든 AI용 커스텀 메모리를 일단 SK 하이닉스 먼저 찾아온단 말이에요. 모든 고객들이. 근데 여기서 자만하면, 의사결정 한번 잘못하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HBM의 각 그 빅테크 회사들이 뭐 메타면 메타, 뭐 MS면 MS, 오픈 AI면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도 안 되니까 이제 엔비디아 거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만들려 그러면 어쨌든 생산은 또 딴 데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생산도 그럼 TSMC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그러니까요. 반도체이기 네. 때문에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데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 HBM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할 수 있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예전 팹 있잖아요. 8인치 웨이퍼. 제가 질문 드린 건 네네. 그러니까 메모리의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와 네. 이런 시스템 반도체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AI 시장에서 네네. 그렇게 되면서 혹시 이 분야까지 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AI 반도체라는 게 결국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의 어떻게 보면 컨버전스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GPU라는 네.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 D램이라는 아파트가 주상복합으로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요 주상복합에서 아파트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고 GPU 다이는 거기까지는 거기는 ASIC이 되더라도 네. 뭐 3나노, 2나노 공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은 TSMC밖에 없고요. 일부 삼성 파운드리가 받아올 가능성도 있는데, 네. 네. 빅테크 업체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의 디바이스에 올릴 그 AI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은 결국은 당장은 TSMC로 갈 가능성이 매우 지금은 높군요. 거의 95% 이상이 네. TSMC. 그 말씀은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잠식될 수 있지만 TSMC는 당분간은 잠식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파운드리 쪽의 독점력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대체할 데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수 대표가 책을 썼는데 제가 이거 책을 주시길래 제가 좀 소개할게요 했더니 아니에요. 이미 여러 군데서 소개해 줘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유독 또 소개하고 싶어요. 이 워낙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네. AI 시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AI 반도체를 만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TSMC가 있고 그걸 설계하는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이제 선도 기업이 있고 이 AI 이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눈다면 어느 섹션은 좀 과열돼 있고 어느 섹션은 우리가 더 투자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과열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네. 네. 일단 우리가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들, 네. 뭐 엔비디아하고 뭐 아마존,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네. 메타 같은 회사들이 M7이라고 하잖아요. S&P 500에 포함이 되죠. M7이. 네, 당연히요. 네, 근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 PR이 지금 24배, 25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M7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M7의 밸류는 오히려 쌉니다.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네. 왜냐하면 이익, EPS라고 하는 이익이 그만큼 따라 올라줬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예전에 내던 이익 수준하고 지금 내는 이익 레벨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PS로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밸류 멀티플은 올라왔는데 그 시총은 올라왔는데 EPS가 그만큼 따라 올라와 주니까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아지는 거죠. 작년에 S&P 500의 EPS 증가율이 한 전체로 보면 한 20%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M7의 빅테크의 EPS 증가율이 거의 70% 정도 나왔었거든요. 올해 M7의 EPS 증가율이 거의 50%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M7을 뺀 S&P 493개 기업의 네. EPS 증가율이 10%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AI만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전 세계 경제에서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는 건데 AI만 성장하고요. 논 AI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3개 섹션으로 나눠서 여쭤봤잖아요. 네네. 그건 좀 너무 매크로한 질문인가요? 네. 일단은 주가로 보면 그 하드웨어, 인프라, 네. 그러니까 AI 가속기, 뭐 서버, 뭐 데이터 센터, 뭐 이쪽이 이제 인프라 쪽이잖아요. 네. 그쪽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멀티플은 오히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네. 뭐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아마존도 그러니까 멀티플 밸류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기 주가가 거의 별로 못 올랐던 나머지 기업들 있잖아요. 작은 기업들이나 S&P 500에서 나머지 기업들이 오히려 밸류가 비쌉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그러면 네. 매그니피션트 7 정도는 아직도 더 담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네. 네,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데요. 네, 물론. AI 혁명이라는 게 결국 미중 패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정부 주도로 자국 기업들의 AI 역량을 계속 높여야 되는 거고요. 미국은 원래 민간에 맡겨 놓는 게 룰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을 활용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EPS 쪽으로 계속 자금을 흘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EPS가 꺾이지 않으면 네. 캐펙스라고 하는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의 AI 성능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적어도 내년까지는 네. M7의 어떤 주가 흐름은 견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비단 민간의 싸움이 아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정학적 싸움이 돼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아, 역대 테크 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90년대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대 모바일 혁명, 네. 스마트폰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체가 기업이었어요. 정부의 역할은 그냥 지원자. 네. 뭔가 해외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연결해주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으면 좀 치워주고. 근데 AI에서는요, 정부가 그런 간접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정부가 플레이어입니다. 왜냐하면 AI는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이유가요. 이게 당장 군사 기술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럼요. 네. AI가 군사 무기 기술에 올라가면 얼마나 강력한지. 최근에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왜 저렇게 주가가 오르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최근에 팔란티어라는 네. 기업의 주가는 왜 오릅니까?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정확하게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드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AI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전쟁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란티어의 고객은요, 미국의 CIA, FBI, 펜타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는 AI 전쟁이 되니까 이 회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AI라는 게 경제 성장에서 점점 중요해져요. AI의 생산성이 네.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걸 수혜를 보려면 그 국가마다 AI 수용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준비된 국가들이 AI를 더 많이 활용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제일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죠.
중국도 그걸 하고 싶고. 최근에 네. 자, 기사에서 읽은 것 중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이렇게 안면 인식하는 네네. 그 오차 보면 그 AI 써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설정값을 이 하마스 지도자 누구를 암살할 때 거기에 포격을 하거나 뭐 미사일을 때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민간인의 희생 변수를 그 지도자들의 그레이드에 맞춰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지도자는 주변에 예를 들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뭐 50명까지 죽어도 그 밑에 지도자는 20명까지 죽어도 된다. 이 설정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AI 스케일링을 더 키워야 되죠. 그럼 그게 비용이잖아요. 그러겠죠. 예. 네. 그 비용하고 이 적을 죽이는데 어떤 쪽에 효용을 둘 거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앞서 스마트폰 이야기 하셨잖아요. 진짜 네네. 우리가 이게 삶의 원천이 된 게 불과 하다가 됐습니다. 처음에 삼성이 무슨 옴니안가 뭐 엉터리 내놨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술 혁신이 되면서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갤럭시와 아이폰을 쓰게 됐는데 AI는요? 얼마 전에 AI 전문가분 인터뷰 AI 안 쓸 사람은 안 써도 돼요. 스마트폰처럼 모든 국민이 아이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혁신이나 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산물을 바라거나 기술 혁신을 바라거나 뭘 바라거나 뭘 바라지 않는 우리 집사람 필요 없어요. 안 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장에서 아직 우리가 이 AI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AI를 뭐 하루에 뭐 계속 이런 예를 들어 하지 않는데 정작 이걸 개발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선행해서 너무 과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열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엔비디아로부터 매출은 많이 일어나니까 매출 일어나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거꾸로 돼버린 게 아닌가.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전문가분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AI는 모두가 쓰게 될 겁니다. 자기가 물론 뭐 직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네네. 피할 수 없겠죠. 네네, 당연히. 그렇죠. 네. 이제 적극적으로 뭐 쓰는 거는 사실 지금 AI는 우리 예전에 아이폰 나오기 전에 네. 블랙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자판이 달려 있는 네. 스마트폰이 있긴 있었잖아요. 네. 블랙베리가 있었는데 네. 사실 블랙베리는 아주 얼리 어답터들이나 네.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사실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쓰려고 네. 이제 썼던 거잖아요. 되게 그죠? 좀 쓰면 폼이 났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키패드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망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썼는데 결국은 스마트폰이 되려면 터치 스크린이라는 UI, UX가 필요했거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네.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했는데 저는 AI가 지금은 블랙베리 같은 거지만 스마트폰처럼 되면 갓난 아기한테 아이패드 던져주면 작동 방법 안 알려줘도 직관적으로 다 쓰거든요. 네. 막 터치도 해보고 넘겨도 보고 네. 그냥 누가 방법을 안 알려줘도 쓰게 되거든요. 저는 AI라는 게 처음에는 UI, UX로 쓰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처럼 네. 명령을 할 때 내가 언어나 내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게 AI가 OS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OS, 특정 디바이스의 OS가 아니라 세상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을 아우르는 OS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빅테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죽자사자 군비 경쟁을 하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LLM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네. 일단 언어 기반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 끝으로 이 책에서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 이야기 하셔도 뭐 살 사람 사고 안 살 사람 어차피 안 사거든요. 이 책에서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그래서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책은 반도체 책이었어요.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였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국내 기업 밸류 체인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고 이 책을 쓰면서 제가 AI에 대해서 AI 시대가 결국 격차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 격차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텐데 네. 적어도 이 책을 보면 그 격차에서 낙후되지는 않겠다, 뒤처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AI 혁명에서 내가 수혜를 누리려면 이 AI 혁명을 주도하는 미국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내용의 절반 이상은 미국 기업 관련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HSL 파트너스는 뭐 친구들 이름 3명은 아니죠? 형수리입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계속 기억할 것 같은데? 자,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